Gott. Oh nein. Ich weiß nicht, was das ist, aber es ist unglaublich leicht. 유럽의 리더 독일이 한국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심장에 칼을 꽂았다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한국의 문화는 유럽을 강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 유행하고 많은 다른 문화들과 달리 한국 문화는 독일인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매력과 힘이 숨겨져 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안녕하세요. 저는 카롤리네 뮬러입니다.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문화 칼럼니스트로 유럽 문화유산과 관련된 콘텐츠를 주로 집필하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의 회색빛 아침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김없이 에스프레소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검은색 뿔테 안경을 코 위에 올리고 노트북을 열면 그날의 칼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작업실 벽면은 바흐, 베토벤, 괴테, 니체의 초상화로 가득했어요. 그들의 눈빛이 제게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문화의 정수다. 그렇게 믿어왔어요. 사실 그 믿음은 선택이 아닌 숙명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철학 교수였고 어머니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첼리스트였으니까요. 제 DNA에는 유럽의 지적 전통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는 베를린 샬로텐부르크 궁전 근처의 카페에서 다른 문화평론가들과 모임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토론의 주제는 현대 문화의 퇴보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듣는 음악은 소음에 불과해. 멜로디는 어디 갔지? 화성의 아름다움은? 모임의 원로인 한스 발터 교수가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그들이 그런 소음을 진지하게 문화라고 부른다는 거죠. 특히 요즘 한국에서 들어오는 그 K-팝이라는. K-팝이요?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옅은 금발의 젊은 학생이 저희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제 눈썹이 자동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가 우리 대화에 끼어든 것이 불쾌했지만 호기심이 일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토비아스 클라인입니다. 위넨 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학생이에요. 사실 한국 문화가 우리 세대에게 왜 중요한지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한스 교수가 비웃음을 감추지 않고 있었지만 저는 손짓으로 토비아스에게 계속하라고 했어요. 적어도 이 황당한 현상을 이해할 필요는 있었으니까요. 토비아스의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너무 감성적이고 피상적이야. 깊이가 없어. 제가 그에게 건넨 말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흥미롭네요, 클라인 씨. 하지만 철학적 깊이나 역사적 맥락이 결여된 문화를 과연 문화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한국은 기술 강국이지만 문화적으로는 글쎄요. 토비아스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고 있었지만 곧 미소를 되찾고 있었어요. 위넨에서 다음 주에 한국 영화제가 열려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방문해 보세요.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니까요. 제가 냉소적인 웃음을 짓고 있을 때 그는 명함 한 장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명함을 쓰레기통에 버리려다 문득 망설이고 있었어요. 기사 소재로는 쓸 수 있을지도. 다음 날 편집장 마르쿠스 슈미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카롤리네, 이번 주 특집 기사는 어떻게 됐지? 마감이 내일인데. 유럽의 문화적 유산을 다룬 칼럼이에요. 거의 다 썼어요. 좋은 주제지만 독자들이 벌써 지겨워하고 있어. 뭔가 신선한 소재는 없어? 요즘 젊은 독자층을 잡으려면. 제 머릿속에 토비아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사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긴 해요. 소위 한류라는 현상에 대해서요. 물론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할 거고요. 흥미롭네. 그걸로 가자. 다음 주 런던에서 국제문화 포럼이 열리는데 거기 유럽 내 한국 문화 확산과 정체성 변화라는 세션이 있어. 우리가 참석비를 지원할 테니 취재해 볼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계의 색깔처럼 말이죠. 런던의 국제문화 포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아 메모장을 펼치고 있었어요. 유럽 내 한국 문화 확산과 정체성 변화라는 세션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궁금증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다고? 패널 중 첫 번째 발표자는 뚜렷한 갈색 눈동자와 밝은 미소가 인상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몽테뉴입니다. 파리시 교육청 소속 청소년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프랑스 악센트가 섞인 영어가 회의장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 중 절반 이상이 한국 드라마를 일주일에 2편 이상 시청합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위로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제 펜이 메모장 위에서 멈추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있었어요. 감정적 위로? 드라마로부터? 이탈리아에서 온 고등학교 교사도 비슷한 경험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 도서관에서는 한국어 학습 모임이 매주 열리고 있어요. 아이들이 정이라는 개념에 매료되어 있더군요. 발표가 계속될수록 제 속에서 모순된 감정이 일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이 한류 현상을 단순한 유행으로 치부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토록 다양한 국가에서 일관된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궁금해지고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제 손이 저절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프랑스 학생들에게 바흐나 모차르트 같은 클래식 음악도 들려주시나요? 한국 대중문화와 유럽의 고전 문화를 비교했을 때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엘리자베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많은 학생들이 클래식은 완벽하고 아름답지만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말해요. 반면 한국 콘텐츠는 불완전하지만 인간적이라고 표현하더군요. 제 입술이 굳어져 있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었습니다. 불완전함이 왜 장점이 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발표가 끝난 후 엘리자베스가 제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질문 감사했어요. 혹시 베를린에서 오셨다고요? 베를린에도 한국문화원이 있는데 주말마다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요. 한번 방문해 보세요. 글쎄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 목소리에는 거리감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작은 카드를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여기 주소와 이번 주 프로그램이에요. 특히 토요일 한글 캘리그라피 워크숍은 놓치지 마세요. 생각보다 훨씬 깊은 경험이 될 거예요. 베를린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손가락으로는 엘리자베스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한글 캘리그라피라. 글자를 예쁘게 쓰는 것 말고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호기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호텔방에 도착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감까지 이틀이 남아 있었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비판적인 기사를 써야 했습니다. 유럽 문화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한류라는 제목도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키보드 위에 올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신 저는 베를린 한국문화원 웹사이트를 열어보고 있었어요. 토요일 오전 10시 한글 캘리그라피 워크숍. 참가비는 무료였습니다. 취재 삼아 가볼까? 하지만 제 안에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가지마. 넌 유럽 문화의 수호자잖아. 이건 내 정체성에 대한 배신이야. 그 밤 저는 꿈속에서 낯선 선율을 듣고 있었습니다. 깨고 나서도 그 음악이 귓가에 맴돌고 있었어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단지 취재를 위해서야. 비판적인 기사를 쓰기 위해 직접 체험해 볼 필요가 있어. 스스로에게 그렇게 변명하며 저는 한국문화원 워크숍에 등록하고 있었어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깊게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걸까요? 단지 취재일 뿐인데. 창밖으로 보이는 베를린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지만 어딘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얼어있던 호수에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말이죠. 토요일 아침 베를린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을 고르는데 평소보다 신경이 쓰이고 있었어요. 결국 검은색 터틀넥 스웨터와 회색 바지를 선택했습니다. 한국문화원으로 향하는 전철 안에서도 계속 망설이고 있었어요. 아직도 돌아갈 수 있어. 문화원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라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다양한 나이대의 독일인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마지못해 줄에 합류했어요. 처음 오셨나요? 뒤돌아보니 밝은 미소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주최 측 스태프로 보이고 있었어요. 네, 저는 차갑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취재차 왔습니다. 저는 문화 칼럼니스트고요. 아, 언론인이시군요.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선영이에요. 오늘 워크숍이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녀의 친절한 태도에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리고 있었어요. 워크숍장에 들어서자 독특한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먹과 한지의 냄새였어요. 강사는 60대 정도로 보이는 한국인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한글 붓글씨의 기본을 배워볼 거예요.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철학이 담긴 문자랍니다. 그녀는 천천히 한글의 역사와 원리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세종대왕이 모든 백성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든 문자라는 이야기. 그 문자의 모양이 인간의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설명. 제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써볼 거예요. 한국어로 행복은 단순히 즐거운 상태가 아니라 삶의 균형과 조화를 의미합니다. 강사가 천천히 붓을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는 선. 그것은 제가 알던 서양 캘리그라피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흡을 깊게 한 다음 시작해보세요. 제 앞에 한지와 붓, 먹이 놓여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천천히 선을 그어보고 있었어요. 실수로 먹물이 옆으로 번졌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완벽함이 목표가 아니에요. 당신의 감정을 글자에 담으세요. 저는 다시 집중하고 있었어요. 행자를 쓰다가 문득 깨닫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언가를 창조하고 있다는 느낌. 그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획을 그을 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울컥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재빨리 눈을 깜빡여 감추고 있었어요. 아름답네요. 강사가 제 작품을 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감정이 담겨 있어요. 워크숍이 끝난 후 저는 제 작품을 손에 들고 밖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베를린의 햇살이 달라 보였습니다. 더 밝게,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문화원 앞 작은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오늘 경험에 대해 솔직한 글을 써 내려가고 있었어요. 오늘 저는 글자를 쓰면서 울었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의 경계가 조금 흔들렸어요. 돌아오는 길 문득 배가 고파지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즐겨 찾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향했을 텐데 발걸음이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베를린 중심가에 있다는 한국 식당. 그곳에서 처음으로 김치찌개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맵고 얼큰한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불편함과 익숙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모순된 감각. 주인 할머니가 다가와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맛있어요? 처음엔 영어로 물었지만 제가 독일어로 대답하자 그녀도 유창한 독일어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30년 전 베를린에 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베를린이 제2의 고향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독일 음식이 싱겁고 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독일 음식도 좋아해요. 문화는 그런 거죠. 처음엔 이해하기 어렵지만 마음을 열면 모두 아름다워요. 그녀의 말이 가슴에 와닿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있었어요. 원래 쓰려던 비판적인 기사 대신 새로운 제목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경계를 넘어서 베를린에서 만난 한글의 아름다움.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안의 편견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제 칼럼이 발행된 다음 날 편집장 마르쿠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마르쿠스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고 있었습니다. 카롤린에, 난 네가 비판적인 기사를 쓸 줄 알았는데. 이건.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요? 갑자기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야. 독자 반응이 폭발적이야. 특히 젊은 독자층에서. 하지만 일부 전통적인 독자들은 네가 문화적 배신자가 되었다며 항의 이메일을 보내고 있어. 그의 말에 안도하면서도 복잡한 감정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속한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었습니다. 계속 이 주제로 시리즈를 써보는 건 어때? 다음은 한국 영화나 음악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제가 대답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항해 메일이 여럿 있었어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한스 발터 교수의 메일이었습니다. 카롤린에, 자네가 유럽 문화의 심장에 칼을 꽂았네. 실망스럽구만. 화면을 노려보고 있는데 새 메일이 도착했어요. 토비아스 클라인이었습니다. 위넨 영화제 초대장을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말이에요. 꼭 와주세요. 제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더 알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더 이상 제 세계가 흔들리는 것이 두렵고 있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뮌헨행 기차표를 예매했어요. 영화제 현장은 활기차고 있었습니다. 토비아스가 반갑게 맞아주고 있었어요. 와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특별한 영화가 있어요. 시라는 작품인데 시를 쓰는 노년의 여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실 저는 이 영화가 한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평가절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영화가 시작되고 저는 점점 그 세계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노년의 여성이 시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려는 모습, 아름다움과 고통이 공존하는 일상,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그녀가 남긴 시.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졌을 때 저는 서둘러 화장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자문하고 있었어요. 제가 왜 울고 있지? 단지 영화 때문에? 토비아스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깊이 감동했어요.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제 솔직한 감정을 고백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끼고 있었어요. 영화 감독과의 대화 세션이 있어요. 같이 들어볼래요? 감독과의 대화에서 저는 용기를 내어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왜 시라는 매개체를 선택하셨나요? 감독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영역을 다루죠. 한국어에는 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깊은 슬픔과 희망이 공존하는 정서인데 이건 단어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시를 통해 그 감정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뮌헨의 호텔방에서 저는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로드받고 있었어요. 한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정도 찾아보고 있었어요. 이 단어들은 독일어로 완벽하게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저를 매료시키고 있었어요. 베를린으로 돌아와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문화에 관한 시리즈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반응은 양극단이었어요. 젊은 독자들은 환호했고 전통주의자들은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제 칼럼에 대한 대학 세미나까지 열렸어요. 한날은 베를린의 카페에서 글을 쓰고 있을 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카롤린의 자네를 만나러 왔네. 한스 발터 교수였어요.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왜 우리 문화를 배신하는가? 너는 유럽 전통의 수호자였잖아. 차분히 대답하고 있었어요. 저는 배신한 게 아니에요. 제 시야를 넓힌 거죠. 유럽 문화의 위대함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문화의 아름다움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 자네는 우리 동아리에서 제명되었음을 알려주러 왔네. 그가 떠난 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상처받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결심이 생기고 있었어요. 한국어를 제대로 배워보기로 말이죠. 다음 날부터 저는 베를린의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에서 안녕하세요 라고 말할 때 입모양이 어색했지만 새로운 발견에 기쁨이 있었어요. 수업 후 우연히 같은 반 학생과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리사 샤츠라고 해요. 독일 외무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한국과의 문화 교류 프로젝트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리사와 저는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최근 칼럼을 읽었다며 호감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 베를린에서 열리는 한국 영화제에 같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영화제에서 저는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있었어요. 화려한 액션 영화부터 섬세한 가족 드라마까지. 특히 봄날이라는 영화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과 화해를 그린 영화였어요. 영화를 보며 저는 묘한 향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잊고 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영화제 후에 저는 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틈틈이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그들만의 유머 코드와 정서를 이해하게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폰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비판했던 그 감성적이라는 특성이 사실은 인간적 교감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유럽 문화에서는 이성과 논리를 통해 소통한다면 한국 문화에서는 감정과 정서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칼럼의 제목은 두 개의 렌즈로 정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다른 방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는 제가 평생 써왔던 유럽식 렌즈, 또 하나는 제가 새롭게 발견한 한국식 렌즈였어요. 어느 것이 더 낫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 가치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르쿠스 편집장이 제 사무실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 서려 있었어요. 카롤린에 좋은 소식이 있어. 서울문화교류센터에서 연락이 왔어. 내 칼럼 시리즈가 큰 주목을 받았나 봐.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문화포럼에 초청했어. 저는 깜짝 놀라고 있었어요. 한국에요? 저를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2주 후에 서울에서 열리는 문화의 교차로라는 포럼이래. 세계 각국의 문화평론가들이 모이는 행사야. 내 한국 문화 시리즈가 서양인의 시각에서 쓴 가장 진솔한 글이라고 높이 평가했대.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한국 문화에 대해 냉소적이었던 제가 이제 한국으로 직접 초청받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있었어요. 준비할 시간은 충분해? 항공권은 회사에서 지원할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함이 일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아직 초보 수준이었거든요. 그동안 배운 것은 기본적인 인사말과 간단한 문장뿐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앞에서 어떤 옷을 가져갈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제 평소 스타일인 어두운 색 정장도 넣었지만 문득 컬러풀한 스카프도 함께 넣고 싶어졌습니다. 변화하는 제 자신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어 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신뢰합니다 같은 기본 표현들을 반복해서 읽고 있었어요. 옆자리에 한국인 승객이 미소 지으며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함께 한국어를 연습하는 동안 시간이 금방 흘러가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글자, 냄새, 소리 모두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거부감은 들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호기심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의 밤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고궁의 지붕도 보이고 있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포럼 장소로 향했습니다. 긴장감에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로비에서 주최 측 담당자인 박지원 씨가 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카롤리네 씨, 정말 반갑습니다. 당신의 글을 읽고 감동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녀의 따뜻한 환영에 긴장이 조금 풀리고 있었어요. 회의장으로 들어가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곧 그들의 눈빛이 호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포럼은 서로 다른 문화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일본의 문화평론가였어요. 그 다음은 중국, 인도 순서였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오고 있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다음은 독일에서 오신 카롤린의 뮬러 씨의 발표입니다. 두 개의 렌즈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단상에 올라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리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내어 한국어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카롤린의 뮬러입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청중들은 따뜻한 박수로 화답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유럽 문화만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문화, 특히 아시아 문화에 대해서는 무지했고 편견도 있었어요. 그런 제가 우연한 기회에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되었고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제 여정을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처음 한글 캘리그라피를 배웠던 경험, 한국 영화시를 보고 울었던 순간, 김치찌개를 먹으며 느꼈던 감정들. 제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문화는 렌즈와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면 전혀 새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저는 한국 문화라는 새로운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기 시작했고 그것이 저를 더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질문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윌러 씨, 한국에서 꼭 경험해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가정의 일상을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늘 궁금했던 정이라는 감정을 직접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 말에 청중 중 한 여성이 일어나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은데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포럼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교환하고 방문 초대도 받고 있었어요. 이렇게 따뜻한 환영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주말에는 정말로 한국 가정을 방문했어요. 김수진 씨의 가족이 저를 환영해주고 있었습니다. 함께 만두를 빚고 가족 앨범을 보고 옥상에서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언어는 서툴렀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 아침이었어요. 호텔 창문을 열자 서울의 아침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어제 산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한글로 쓰인 정이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가방을 싸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겠구나. 이제 저는 2개의 렌즈를 가진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고 있었습니다.